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록입니다. 역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기업 리포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명확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었던 기업 삼성증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풀어볼까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는데요.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삼성증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참 저희가 사실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참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이번 이 업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미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인철 소장님과도 이미 한번 했거든요. 교수님과 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대표님께서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를 좀 나온 현상적인 문제와 좀 구조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상적인 문제는 첫 번째로 28억주, 115조이라는 거를 팔아서 이걸 모랄 해저드로 일단은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이건 현상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예탁결제원하고 한국증권금융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주식이 배당이 됐는지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권사회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에 대한 질책이나 문제의식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스템 문제나 모랄 해저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경영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거의 없고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 적다는 것은 이걸 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예탁결제원하고 한국증권금융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주식이 배당되고 주식이 거쳐갈 수 있는지를 구조적인 문제로 분명히 짚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어떻게 재발방지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또 회사 내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 배당되는 그 구조 자체가 바로 다이렉트로 배당이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 이번에 한 번도 걸러지지 않고 사고가 그대로 노출이 된 거고 경영진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요.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뭔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개편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지금 2003년에 사실은 약정거래에 의해서 우리 사주의 경우에는 직접 배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들이 또 될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길게 가고 안전하게 가려면 시간적인 것이 이제 소요가 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좀 또 편리하게 빨리 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공매도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정말 수익을 목적으로 했느냐 가장 큰 것이 지금 진짜 왜 팔았을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주에서 잘못된 입력되어서 우리 사주를 통해서 주식을 지금 배당받은 사람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단 16명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16명 이외에 시도는 했으나 팔지 못했던 6명까지 합치면 2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과연 그럼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이 과연 진짜 모랄 해저드냐? 아니면 이들이 정말 무지해서 이것을 한 것이냐? 이것도 지금 사실 또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선물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다. 여러 가지 지금 스터디들이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컨스피러시 티오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삼성증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작전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별의별 소식지들이 다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개인들의 어떤 모럴 해저드로만 해결을 할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가 지금 판다 하더라도 현금화 시켜야 되는 시간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사실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임직원도 있다고 하고 애널리스트도 있다고 하는데 모를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다 보니 이제 갖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죠. 풋옵션 얘기도 나오고 초단타 매매에 온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매각 이것도 진짜 나중에
나오고 있는 뭐 루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만큼 좀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초단타 매매 이때 당시에 갑자기 한 11%가 빠졌으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삼성증권이 이제 평소 거래량이 하루에 한 40만 주 남짓인데, 내 계좌에 입고된 주식이 뭐 28억 주. 자, 이러면 500만 주 정도 갖고 있다면, 이거 내가 주가 사고 팔면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초단타 매매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팔아치우고 몇 분 뒤에 주가 더 떨어지면 사서 그 갭을 자기가 갖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앞서서 이제 풋옵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우리 사주가 굉장히 많이 배당이 돼 있다? 이거 일단 물량만 채워놓으면 되니까, 예. 먼저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의심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당일 선물 거래가 평소에 35배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주가가 급락했던 가장 장중 최저점을 찍었던 게 9시 57분입니다. 삼성증권의 배당, 이 자사주 물량 배당 입고된 게 9시 30분, 그리고 삼성증권이 사측에서 인지한 게 31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지로 자꾸 팝업을 띄웠습니다. 예. 세 차례나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 이제 물량을 내놓아서 그걸 내놓은 사람이 당연히 레코드가 남는데 네. 그걸 전부 팔 생각은 아니었겠죠. 적어도 그 시간 내에 빨리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다시 회수해서 해놓으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발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사들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주가는 또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지금 이제 삼성증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게 비단 삼성증권의만의 일이 아니라 예. 스캘퍼와 같은 이런 초단타 매매며 주식을 정말 허가받지 않은 금융감독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주식을 자유자재로 유령 주식을 사고 팔고 예. 그게 거래가 되고 이런 이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예. 참 얼마나 궁금하면 저희가 진짜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 10분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증권사가 4곳이 더 있다고 하고 또 배당 시즌인 4월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은 물론 이제 삼성증권과의 직접 거래는 중단하기로 했지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 지분에 대해서는 일반 피해자들처럼 여기도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한 400억 원 이상이 증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국민연금의 직접 손해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은 그 현재 삼성증권 지분을 약 12.43% 정도 들고 있는데 한 6일 일주일간 평가 손실이 471건 났으니까 물론 주식을 환매하지 않으면 실제 손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한 4월간 기관 투자자가 한 160만 주를 이미 팔았어요. 이 부분은 네. 실제 손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까 초단타 매매액은 급락 떨어지면 요즘 그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매매가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팔린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앞으로 사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손실을 입은 것 같고요. 더 큰 또 하나의 팩터는 그 삼성증권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 부분. 이 부분은 이미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삼성증권 주식의 12.43%는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손실을 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삼성증권에서는 피해자 보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좀 이거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거 보상이 처음에 저도 생각은 해봤었는데 기준도 참 모호하고 네, 기준은 뭐 일단은 보유하고 있었고 예. 그거를 통해서 손해를 본 사람을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네. 내용인데 손해를 본 것을 이제 손해를 실현을 한 사람들에게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원래의 주가가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 매매를 통해서 손해를 봤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장중 최고가인 그 가격과 손해를 본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그대로 예. 이제 보상을 해주고
또 매매 거래를 통해서 냈던 세금이라든가 어떤 수수료 같은 것들도 전부 보전을 해주겠다.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손실을 일단 실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네. 현재는 보상 방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부분에 사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져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해서 원래 주주가 그렇죠. 하락해도 이건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중에서 매매 거래를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부가 감소한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보상 방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또 개인들에 대해서만 대상입니다. 예.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손해를 본 것들에 대한 거는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니까 그렇지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최대 주주 지분 이외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생명사, 보험사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변액증권이나 이런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간접 투자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전부 평가 손실이 상당히 발생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아직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보상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좀 불분명한 보상 대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보상 대책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세세한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역시 삼성증권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벽에 부닥치게 되는데 과연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사안이 꽤 커져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삼성증권이 발행 가능한 주식이 1억 2천만 주입니다. 네. 근데 실제 지금 총 거래되는 주식은 8,930만 주예요. 이 차익은 어디 갔을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삼성증권은 그동안 해마다 자사주 소각, 배당을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때문에 전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실은 뭐 국내 3대 연구금이 모두 삼성증권과의 뭐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죠. 여기에다가 삼성은 삼성이라는 브랜드 네임 때문에 리테일 부분에서 특히나 이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냐? 야, 다른 증권사가 망해도 삼성이 망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컨셉 때문에 그동안 고액 자산가들이 계속 삼성에다 맡긴 거예요. 물론 생명이나 이런 굉장히 큰 이제 이런 자산가들과는 좀 다르지만 증권업계 내에서는 그나마 입지가 굉장히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까지도 직접 운영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 여기에다가 삼성 이제 굉장히 그 관리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로 굉장히 이제 굳어져 왔는데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된다. 시스템도 전혀 이제 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고액 자산가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흔들린다면 어디에다 돈을 맡기지? 이런 불안감. 여기에다가 이 삼성증권에 대해서 지금 금융당국은 최고 수위의 이제 기관 경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증권은 자본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도 할 일 없으면 두 발이 다 묶이게 됩니다. 결국 이미지, 그동안 쌓아놨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이 분명 대형 IB임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묶여서 전혀 할 수 없는 때문에 이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 참 이런 신뢰도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고 회사 내부에서도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이제 금감원 측이 19일까지 특별검사 나선다고 했는데 인력을 평소에 한 2배 늘렸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좀 이번 감독당국의 의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만만치 않죠. 또 이 상황이 신임 김기식 금감원장하고 같이 겹쳐버렸어요. 또 현재 아시겠지만 김기식 금감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 때문에 아마 김기식 신임 원장은 아마 더 고강도로 수사를 게 뻔하고 이게 자기 신임 금감원장의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은 분명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보통 한 개의 그 사건을 검사하는데 보통 4, 5명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 2배인 8명 이상을 배치한 거 나타났고요. 주로 검사하는 것은 배당 착오로 통한 시스템 검사, 그리고 이를 제하지 못하는 배분 문제, 내부 통제 문제죠. 그리고 직원들의 모랄을 해제던데 역시 이번 검사에서도 경영진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또 특별검사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삼성증권과 관련해서 이번에 뉴스 그리고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삼성증권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역시 화면 통해서 주제 영상 함께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아픈 손가락이라고 저희가 지어봤어요. 삼성증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이제 증권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은 사실 이제 국제증권이라는 1992년 국제증권이라는 이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출범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중소형 이 사로 이제 출발하죠. 예. 근데 삼성은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생명, 화재 대부분이 굉장히 업계 1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삼성증권이 이제 도약을 했던 계기는 위기 때였어요. 외환위기. 1997년. 삼성증권은 이제 외환위기를 그 기회로 해서 급성장합니다. 근데 위기 때마다, 삼성이니까. 그 당시에도 뭐 대우며 위기 이전까지는 대우며 현대 양강 라이벌이 구도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위기 때마다 굉장히 몸집을 불리면서 커졌었고 특히나 1997년에는 이제 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2000년 가면 카드 사태가 납니다. 예. 카드 사태가 나면 또 한 번 삼성으로 몰립니다. 네. 그러면서 1위 거쳤고요. 2005년에는 또 IT 버블, 2003년 이러면서 계속해서 웅치가 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동양 사태가 있었죠. 동양 사태가 있으니까 당시에 동양은 굉장히 많은 자산가들이 있었는데 종금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이 흔들려 다시 또 삼성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홍보하지 않고도 고액 자산가들이 슬슬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리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최강자가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 측면에서 보면 자산이 3조 원에서 4조 원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2, 3천억, 7천억. 은행 이자 수준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에서 금융 부분에서 1, 2위 못하는 게 삼성증권과 삼성카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늘상 루머에 나왔던 게 이거 곧 매각된다. 어차피 지주사로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게 되면 금융지주사에서 밀린다. 그런 일환으로 삼성증권 밑에다가 자산운용을 뒀어요. 예. 자산운용은 그나마 운영업계에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삼성증권 일련의 과정들을 듣다 보니까 진짜 굵직굵직한 사태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삼성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금리가 뭐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뭐 G2 무역 전쟁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1분기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여전히 약간 최저 수준이 1.3%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고용은 뭐 어제 나온 것처럼 쇼크 수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대로 저희가 그쪽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까지 삼성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이번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발행업 업무인가랄지 대형 IB는 예전부터 물 건너간 느낌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사업적으로 전략을 펼치기에도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초대형 IB로 지정돼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5군데가 있습니다. 예. 미래에셋대우, NH증권,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KB 그리고 삼성증권 이렇게 있는데요. 이미 한국투자는 이제 그 인가를 받았고요. 예. 단기 금융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상태고 지금 NH투자가 지금 이제 곧 받을 거로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세 군데는 약간 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지금 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KB도 지금 한 5, 6월 정도가 지나야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주주 기준에 대한 예전에는 이제 유권 해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 법률적으로 좀 바뀌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은 이 단기금융업에 대한 승인이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히 삼성증권 측의 의지도 막 보이는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측에서는 사실은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삼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예.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약간은 좀 에너지를 좀 잃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 삼성증권의 대주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증권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을 이재용 부회장까지로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간 승인이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이 그 배당 사태 같은 경우들이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에 발목을 또 잡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전략도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 이제 막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현장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말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을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유로 지역은 고용 상황 개선으로 그리고 일본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중국 경제가 6%대 후반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원 수출국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국채금리와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 또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와 설비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축산물 가격 하락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 둔화로 상승률이 1%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 이후에는 1%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 변수가 다소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낮아졌고 주가와 원 달러 환율은 보호 무역주의 확대 우려와 북한 리스크 완화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가계 대출은 전반적으로 볼 때 증가 규모 축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는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그간 서울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으나 최근 들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현장 봤는데요. 딱히 그렇게 새로운 내용들은 없고요. 지난 기자회견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염색했다라는 정도. 그 외에는 별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기자회견 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연결을 지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삼성증권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훈 대표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취임하자마자 좀 이런 사고가 일어서 많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문제나 퇴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좀 기대가 많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삼성증권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 지금 현재 정권 시장이 리테일, 그다음에 웰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IB 세 파트인데 사실 리테일 시장은 이미 굉장히
소규모 증권사로 이미 시장이 넘어갔고 수익률 낮고 실제 남아있는 건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시장하고 IB 시장인데 IB는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이 그 여러 가지 접근 때문에 삼성증권에서 드라이브를 강공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에 강한 바로 구성훈 대표를 신임 대표로 아마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2004년도에 그 웰스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IB 쪽에도 강합니다. 2004년도에 삼성생명 투자사업 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이 IB 쪽의 강자라면 구성훈 대표는 IB와 웰스 매니지먼트를 두루두루 갖춘 인물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삼성증권 사건 때문에 아마 그 신임 대표의 여러 가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희석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을 어떻게 또 헤쳐나가는가도 아마 구성훈 대표의 사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얘기를 하다가 뭐 갖가지 루머 중에 삼성증권 매각 얘기도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 때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연기 나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증권이 뭐 그렇게 주축도 아니었고 뭐 계속 매각설이 돌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서 더 휘청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삼성증권에 대한 매각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었죠. 뭐 예전에 삼성생명이 금융지주를 이제 걸려고 할 때 다른 모든 그 금융 쪽에 있는 지분들을 다 매집을 하면서도 삼성증권에 대한 그 지분율을 높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이제 매각설이 나왔고요. 근데 이 매각설은 나중에 삼성생명이 삼성증권의 지분을 좀 올리면서 좀 사라졌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는 좀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을 원래는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삼성생명에게 이제 팔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네 개 정도의 삼성 관련된 계열사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삼성증권이 매각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직까지도 정확한 그런 뭐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런 루머들은 계속해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수년간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뭔가 시장에서 느낌이 뭔가 삼성의 발목 잡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뭐 매각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종종 뭐 시장에서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길래 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삼성증권의 지금 시장 지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를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증권이 조금은 이제 아픈 손가락이어서 그동안 사고만 좀 치지 말아달라. 자산 그만큼 있어도 이익 못 내도 좋으니 사고만 좀 치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격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자산 운용에서 잔뼈가 굵은 이제 구성훈 사장의 경우는 1961년생입니다. 50대 젊은 피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뉴 삼성을 이끌면서 각 계열사의 젊은 수혈을 하면서 그나마 삼성증권을 또 한 번 일신해서 업계 이제 리딩 증권사로 좀 나아질 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삼성그룹 내에서도 삼성증권과 카드는 유일하게 1등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는 일본이 뭐 일부 음모로긴 합니다만 삼성이 증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사고를 낸 게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억지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금융 계열사들의 순이익을 보게 되면 지금 삼성증권의 자산이 4조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뭐 지난해 순이익은 2,500억 원입니다. 근데 그런 이면에는 사실 계속 이익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이 보상 대책을 내놨지만 불만인 게 뭐냐면 기관들, 기존 투자자들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아마 또 한 번 뭐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액을 증액한다든가 구사장 이제 머리에선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국내증권사 가운데 삼성은 이제 4위, 순이익은 5손가락 안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순이익과 그리고 이제 회사 매출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이 조금 그나마 이제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굉장히 신뢰를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좀 부양책을 좀 내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삼성증권의 힘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좀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거는 글쎄요 좀 여쭤보기보다 제가 그냥 짧게 화면통해서 설명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카드, 생명, 화재, 증권이 있는데 금융 계열사 평균 연봉이 삼성증권이 제일 낮기도 하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1인당 연간 생산성에 있어서도 삼성증권이 조사 대상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익이 크지 않으니까 뭐 평균 연봉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매각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대표님께 이게 이제 우리 시나리오 써보는 거죠. 뭐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매각설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사실 삼성 정권을 매각한다고 해서 지배구조가 바뀐다든지 지배구조에 혼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실 삼성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금산분리, 특히 이번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가면서 보호법 같은 법을 강화시키게 되면 네. 사실 가장 치명타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2%, 그리고 삼성 카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합치면 약 30조 정도 되는 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지. 사실 삼성 정권을 뭐 매각한다고 해서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삼성 정권이 삼성 브랜드에 맞지 않고 일등주의를 주창하는 삼성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그런 매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 삼성 정권을 매각한다고 해서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각하는 과정도 굉장히 쉬워요. 하다 보니까 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나리오 쓴 김에 하나만 더 해보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이 매물을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이 나타날까? 그리고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시장 가치가 책정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경영학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뭐 일단은 시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시총이 지금 한 3조 2천억 정도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프리미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 뭐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권업계에서는 M&A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뭐 좋게 된 경우들도 있고 시효가 그렇게 없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내실을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뭐 혹시나 이 기업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고 이름이 나오는 데가 한투예요. 한투가 좀 특별한 인연이 있죠. 아무래도 삼성 계열사들이 IPO를 할 때 주관사 회사로 많이 역할을 했고 그럴 때마다 IPO 쪽에서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는 1등 기업이 됐던 그런 해들이 전부 삼성 기업들을 IPO를 했었을 때거든요. 삼성생명이나 SDS나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관사 회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한투가 혹시나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시장의 하나의 기대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좀 거창하게 제가 소장님께 하고 20초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그러면 현재 문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딱히 묘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이 수장을 아무리 뭐 덕장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매를 맞아야 될 때문이거든요. 뭐 시스템 개선이며 주주친화 노력, 이미지 개선 이게 지금 쉽게 단번에 해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마 그룹 측면에서는 분명히 매각을 추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증권이 갖고 있는 삼성증권이 갖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가치는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값받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서 한투며 신한금융이며 아직은 이제 이 다른 중소형사 매물과는 좀 다르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좀 떨어진 이제 이 그룹 이미지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냐는 구사장의 어떤 의무입니다. 결국 맞을 매는 맞자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삼성증권에 대해서 기업 리포트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